없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이 특별한 제품이 없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뇌전증이라는 나쁜 병으로 고통받는 아이가 한 명도 없어서 뇌전증이라는 무서운 병이 세상에서 영원히 사라져서 뇌전증을 앓고 있는 아기를 위한 이 제품이 없어졌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18년 동안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묵묵히 이 제품을 만드는 이유, 오염 걱정 없는 안전한 제품 생산을 위해 설비까지 신경 쓰는 이유는 단 한 명, 수만 명 중에 단 한 명이라도 꼭 필요한 아기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 제품을 만드는 것이 자랑이 아니라 아픔이기에 이 특별한 제품이 정말 없어지는 그날까지 아기에게 힘이 되자. 남양. 네, 두근두근 육아 토크쇼 함께하고 계십니다. 전국에 계신 사모님 그리고 육아만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여러분들의 가정의 출산과 그리고 육아에 도움이 되고자 저희가 전국에서 출산에 가장 애쓰시는 SC제일산부인과 홍재식 원장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나와주셔서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SC제일산부인과 홍재식입니다. 네. 특집으로 계속 이제 진행이 되고 있는데 오늘은 이제 분만 방법에 대해서 네. 얘기를 할 텐데 엄마들이 인터넷을 찾으면서 되게 무분별하게 정제 안 된 잘못된 지식 때문에 나는 분만이 무서워, 나는 수술이 무서워 이러시는데요. 어차피 우리는 갈 길 가야 돼요. 분만이든 수술이든 아기는 낳아야 되는데 어떤 게 산모분한테 가장 적합한 건지 이거는 본인은 알기 좀 어려워요. 대신 어느 정도 정보를 가지고 선생님이 얘기하는 걸 들으시면은 아, 나는 이거가 좋겠다라는 걸 선택하실 수 있을 거예요. 저는 산모분이 선택하고 그 길을 가는 게 가장 행복하지 그냥 이 길로 가세요, 저 길로 가세요 이거 따라가는 것보다는 그게 더 좋다고 생각해요. 나한테 맞는 방법이라는데 오늘 엄마들한테 그런 맞춤형 강의를 한번 이제 해보도록 하는데 지금 뭐 지난 시간에는 고위험 산모, 고위험 출산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요. 네. 오늘은 이제 그래서 좀 안전하게 이제 분만하는데 분만법에 대해서 얘기를 할 텐데 네네. 분만 방법의 종류가 많이 있습니까? 어떻게 있죠? 크게 분만은 자연분만과 수술적 분만으로 나뉩니다. 자연분만이라고 하는 것은 자연적으로 진통이 와서 질로 아기를 낳게 되는 우리가 알고 있는 출산 방법이고요. 수술적 분만은 뭐 제왕절개도 있고 겸자분만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도 있는데 최근에까지 안전하게 남아있는 방법은 제왕절개가 대부분 수술적 분만이라고 보시면 딱 맞습니다. 요즘에 그런 것도 있지 않습니까? 뭐 수중 분만, 뭐 근해 분만, 르바이어 분만 이렇게 여러 가지 하는데 요거는 이런 의학적인 분만법에는 포함되지 않는 거죠? 보통 자연주의 출산이라고 해서요. 네네. 가장 의료적인 도움 없이 가장 자연스러운 환경에서 과거처럼 편안하게 아기를 낳는 것이 아기가 분만 중에 받는 스트레스가 제일 적다라는 자연주의 출산 운동이 좀 있었어요. 그런데 아무래도 아기를 여럿 낳았던 시대에는 그 자연주의 출산으로도 둘째, 셋째, 넷째 이렇게 진행을 했었지만은 요즘처럼 정말 아기 하나 또는 둘 낳는데 아기가 다치면은 너무 마음이 아프잖아요. 네. 그래서 자연주의 출산보다는 어떤 그 아기가 컨디션, 엄마의 컨디션이 허락하면은 자연분만을 하고 혹시라도 둘 중에 컨디션이 조금 조건들이 안 맞으면은 안전하게 제왕절개로 아기를 꺼내주는 방법. 이렇게 하는 게 제일 안전하기 때문에 그렇게 거의 정리되는 분위기죠. 그 뭐 의학적인 소견도 있지만은 그 선생님들의 만한 개인적인 그 성향도 조금 이렇게 들어가다 보니까 네. 이렇게 선호하시는 게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네, 뭐 네. 원장님은 좀 이렇게 어떤 분만법을 좀 이렇게 권장하시고 선호하신 편인지. 위험한 거에 대해서 되게 조심스러운 부분 제왕절개를 많이 하시고요. 어떤 자신의 나는 상과 의사로서 프라이드 이런 거 되게 중요하신 분은 자연분만을 많이 하세요. 그런데 저는 더 중요한 게 엄마의 선택권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산모분이 나는 되게 통증에 되게 예민해. 생리 때만 되면 일주일 동안 난 아무것도 못해. 이런 분한테 강제로 자연분만 하라 하는 거 하는 것은 또 다른 폭력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산모분들이 원하는 방식,
자연분만을 해보고 싶으시면 저는 최대한 도와드려요. 하지만은 아기가 다칠 정도 되면 수술하세요라고 말씀드려요. 자, 그러면 요즘 근래에는 이 제왕절개하고 자연 방법 중에 분만율이 네네. 어떻게 됩니까? 2018년 자료에 의하면요. 우리나라 자연분만 출산율은 약 57%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제왕절개는 나머지 한 43% 정도 제왕절개로 나와요. 우리나라는 조금 제왕절개율이 높은 편이에요. 그러니까 조건은 뭐 여러 가지 사회적 조건도 있고, 그 다음에 법률적인 조건 여러 가지 원인이 있긴 있는데, 일단 우리나라에서 조금 안전하게 출산하는 그런 성향이 있기 때문에 다른 외 전 세계 평균에 비해서 한 2배 가까이 높은 편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WHO에서는 전 세계적으로 적정한 자연 분만율은 제왕절개율은 한 15%에서 20% 정도? 그 정도 추천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저는 꼭 그거를 따라가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게, 우리나라 사람 중에서도 동양 사람 중에서도 골반이 크신 분이 있고요. 신체 유연성이 좀 떨어지시는 분도 있어요. 그런 분들한테 일방적으로 데이터를 접근시킬 게 아니라 그분의 상황, 그분이 원하는 바, 거기에 대해서 충분히 상담하고 결정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방금 말씀하신 중에 저 개인적으로 궁금한 점이 생각이 났는데, 원장님, 그 유연성도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그 분만을 할 때 보통 이제 분만 전에 요가를 좀 해가지고 네네. 원활한 분만을 돕기 위해서 너무 좋죠. 이렇게 하시는데, 네. 선천적으로 이렇게 뻣뻣하셔가지고 네네. 스트레칭이 안 되고, 또 분만할 때 다리가 골반을 좀 이렇게 열어줘야 되는데 네. 이게 다리가 안 올라가는 분들 분만이 좀 이렇게 많이 힘든 경우. 네, 맞아요. 그러니까 농담처럼 얘기하는데, 그 여자분들 학생 때 이렇게 다리 찢는 거 많이 하시거든요. 네네네네. 근데 어떤 분들은 쫙 벌어져요. 이런 분들은 마르던 좀 몸이 있으시던 살이 있으시던 간에 분만 잘하세요. 그런데 여기서 안 벌어지는 이런 분들이 있으세요. 그런 분들은 처음에 저희가 산부인과적인 검사할 때나 내진할 때 보면은 되게 많이 불편하세요. 왜냐면은 골반 자체가 넓은 라운드형 골반이 아니라 좁은 터널형 골반이기 때문에 또 거기로 아기가 나올 때 얼마나 많이 힘들어 하겠어요. 그런 부분들이 나중에 그 산모적인 요소에서 많이 참고가 되는 거죠. 그 예전에 이렇게 듣는 얘기로 보니까 분만하는 것보다 그 다리 젖히는 것 때문에 그게 너무 고통스러워요. 맞아요. 필히 운동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분만하시는 분들. 저는 무조건 산모분이 그게 자기가 싫은 거면은 싫다고 말씀을 하시면 되세요. 그리고 분만을 나는 그래도 가치관적으로 분만을 할 거야 하는 분들은 일찍부터 우리가 보통 나비 자세라고 하는 요가 자세가 있어요. 그걸 많이 하시면은 더 많이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그게 맞구나. 자, 그러면 우리가 그런 분만법을 나는 그렇게 막 다리가 너무 뻣뻣해서 나 그 고통 못 참겠어. 나는 제왕절개 하고 싶어. 생각은 가지지만은 최종의 결정은 뭐 산모의 의사와 그 환경, 이렇게 원장님과 이게 일치가 해야 되는가? 언제 최종적으로 결정이 됩니까? 자, 임신 1분기, 2분기, 그러니까 35주까지는 그냥 건강하게 아기만 키우십시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임신 기간이 진행될수록 산모분 몸이 조금씩 변화가 돼요. 그래서 골반도 조금 벌어지고, 척추뼈, 골반뼈, 그 다음에 회음 저 근육들이 전반적으로 다 이완이 되세요. 그래서 이완이 잘 됐는지 안 됐는지 우리가 최종적으로 결정한 거는 36주 정도 갔을 때 충분히 이완이 됐으면은 분만을 갈 수 있는 거고요. 그전에는 충분히 릴렉신이라는 호르몬이 나와서 산모 몸을 이렇게 이완을 시키는데 충분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전에는 미리 고민하지도 마세요. 저는 35주까지는 건강하게 아기 키우고 36주부터 어느 길로 갈까 길을 선택합시다. 그렇게 말씀을 드려요. 36주에 볼 때는 제일 중요한 게 아기 머리 크기가 제일 중요하겠죠. 어떤 애기는 아기가 36주인데 벌써 38주 머리 사이즈가 나와요. 그러면 걔가 40주 되게 되면은 한 42, 3주 머리 사이즈가 나오겠죠. 그런 애를 분만시키려고 하면은 아기가 얼마나 괴롭겠어요. 그럴 때는 제왕절개적으로 당연히 말씀드려야 되고요. 산모 골반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조금 라운드형으로 좋으시면은 자꾸 더 저는 이 스쿼트 자세, 쭈그려 앉는 자세라든지 양반다리 이런 식으로 스트레칭을 많이 시키는 편인데
이 양반 다리가 천성적으로 안 앉아지시는 여자분도 있으세요. 되게 많아요. 네, 그런 분들한테 양반 다리 시키면 얼마나 괴로워요. 그런 분들은 운동하지 말고 그냥 아빠랑 놀러 다니시고 제왕절개 합시다. 그렇게 말씀드리기도 해요. 그런 분도 계시잖아요. 이 골반, 여성분들 중에 많이 봤는데 골반이 좀 이렇게 돼서 이렇게 쪼그려 못 하는 네네네네네. 그런 것도 좀 골반 좀 분만에 좀 어려움이 있을까요? 한 30주부터 저는 스트레칭을 시키기 시작하는데요. 그런 분들이 또 평상시 우리가 입식 생활을 하다 보니까 해본 적이 없잖아요. 쭈그려 앉는 거를. 그래서 안 벌어지신 분은 조금 이완이 되시기도 하세요. 그런데 보통 대부분은 그 골반 모양과 다리 이 고관절 위치에 따라서 이 각 벌어지는 정도가 나오기 때문에 조금 스트레칭해서 도움은 되지만은 절대적으로 스트레칭 안 해서 골반이 작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네. 만약에 그러면 골반 크기, 아기 머리 크기에 따라서 제왕절개로 갈 수도 있지만 또 다른 케이스 때문에 네. 자연분만이 안 되고 제왕절개로 가는 케이스가 또 어떤 게 있을까요? 저희 제왕절개는요 교과서적으로 4대 원인이 있어요. 그 선행 제왕절개, 그리고 난산, 그리고 아기의 머리 위치. 그 아기가 머리가 아래에 있어야 되는데 아기 머리가 위에 있고 엉덩이가 아래에 있는 경우는 아기 몸이 나오고 탯줄 나오고 머리가 나와야 되는데 탯줄과 머리 사이에 배꼽과 머리 사이에서 탯줄이 딱 껴버리잖아요. 그러면은 아기한테 혈류 공급이 안 되면은 저산소증이 생길 수 있겠죠. 그런 경우는 안 되고요. 그리고 태아 곤란증 생길 때는 바로 들어가야 됩니다. 자연분만을 진행하다가도요. 아기 머리가 낀다거나 태반의 문제 때문에 태반으로부터 아기한테 들어가는 혈류 공급이 차단될 때가 있어요. 그런 경우는 태아 곤란증이라고 아기 심박동이 뚝뚝뚝뚝 텔레비에서 많이 보셨죠? 뚝뚝 떨어져요. 그럴 때는 빨리 우리가 산소 주고 그다음에 자궁수축 없애주고 그래서 아기 회복시켜서 금방 회복시킨 아기들은 다시 또 분만을 진행하는데 어떤 아기들은 회복이 잘 안 되고 5분, 7분, 10분 이렇게 회복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보통 5분에서 7분까지는 아기한테 다른 후유증 없이 버티는 시간인데 더 넘어가면은 아기가 위험할 수 있으니까 바로 응급으로 수술을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도 응급으로 수술하시다가 갑자기 오셔가지고 지금 지금도 응급으로 수술하시다가 바로 오셔가지고 너무 좀 힘드신 상황인데 좀 양해를 좀 부탁드리고 너무 감사합니다. 네. 제왕절개를 결정하게 되면 또 거기에 따라서 준비해야 될 사항들이 좀 있습니까? 어떤 걸? 제왕절개 할 때는 금식만 하시면 됩니다. 금식만? 네. 저희가 제일 큰 경우가요. 아기 상태가 조금 안 좋은데 엄마가 식사를 하신 경우 일단 마취과에서 마취를 좀 잘 안 해주시는 편이죠. 그러니까 왜냐면 마취과에서는 환자의 안전이 제일 중요한 곳이니까요. 그런데 금식이 한 6시간에서 8시간 정도 금식이 되어 있으면 바로 수술이 들어가는데 금식이 안 되면은 마취 중에 먹은 게 역류해서 기도로 들어가면은 흡입성 폐렴이 나타나서 위험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호흡 자체가 막힐 수가 있기 때문에 아주 위험한 상황이 돼요. 그래서 저희가 금식을 되게 중요시 여기고요. 다만 응급 상황에서는 산부인과는 예외적으로 마취과에서 허용하는 게 응급 상황에서는 금식 없이 쭉 밀고 들어가기도 해요. 그러니까 텔레비에서 보면은 뭐 갑자기 밀고 들어가 막 그러면서 막 줄줄줄 막 가는 장면들 있잖아요. 그게 다른 과에서는 잘 허용이 안 되는데 마취과에서는 산부인과에서는 허용이 되는 게 그만큼 우리는 산모도 중요하지만 아기도 더 중요하기 때문에 아기 상태가 많이 안 좋다 그러면은 금식 상관없이 어차피 전신 마취를 하는 게 아니라 하반신 마취를 해서 산모분들 깨어있게 하는 상태에서 수술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바로 밀고 들어가서 수술하는 경우도 가능합니다. 쌍둥이 같은 경우는 첫째가 나오면 공간이 텅 비잖아요. 네네. 위에 있는 애들이 핑핑 돌아다녀요. 그럴 때는 저희가 수술할 때 한 명이 아기 머리만 붙잡고 있는 거예요. 원래 있던 자리 그대로 있어라 그리고 아기를 꺼내주고 둘째도 그 자리 그대로 꺼내는 경우가 많아요. 제왕절개를 시술 방법 네네. 이것도 궁금하거든요. 네, 제왕절개는 크게 복부절개와 자궁절개 두 가지로 이루어지겠죠. 그런데 복부절개에서는 우리가 제일 예민한 부분이죠. 상처가 예뻐야 돼요. 그래서 미용적 목적 때문에 음모 라인, 치모선 따라서 절개를 많이 가로절개를 들어가는 편이고요. 들어가서 안쪽에 복벽 열고 그리고 자궁 안에 아기가 있으니까
자궁절개도 한 번 더 들어가야겠죠. 과거에는 자궁절개를 이렇게 수직절개를 하기도 했는데요. 요즘은 다 가로절개해서 자궁에서의 또 다른 합병증이 생기지 않도록 그렇게 두 가지 방법을 취하고 있어요. 엄마들이 애기 수술 시간 되게 오래 걸리지 않나요? 걱정하시는데요. 걱정하지 마세요. 수술은요. 수술 시작하면은 3분에서 5분 정도면 아기 만나실 수 있으세요. 그리고 그 아기 보고 나서 이제 마음 편안하게 한숨 주무시고 나면 한 3, 40분 정도 더 저희가 완벽하게 다시 다음번 수술을 위해서 다 처치해 드리는데 40분에서 50분 정도 그렇게 하면 수술이 끝납니다. 그 엄마들이 생각할 때 보통 아무래도 이 재혼은 수술이니까 자연분만보다 더 위험하다라고 또 편견을 가질 수가 있는데 그건 네. 어떻게 됩니까? 과거에는 마취술이 떨어지고요. 항생제가 떨어지기 때문에 그리고 통증 조절 그 진통제가 조금 더 현재보다 발달되지 않았기 때문에 제왕절개도 무서운 수술이었죠. 정말 아기를 살리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하는 수술이지 선택할 수 없는 수술이었었어요. 하지만은 요즘은 마취 안전하죠. 그리고 항생제 좋은 항생제를 많아가지고 감염 위험 많이 떨어졌지요. 그리고 통증 조절에서 워낙 여러 가지 뭐 무통이라든지 페인버스터라든지 그리고 진통제 종류가 워낙 좋아져서 산모분들이 그나마 수술을 하고 나서 4일째 되면은 웃으면서 아기 안고 태어나실 수 있을 정도 그렇게 생각하시면 딱 좋을 것 같아요. 또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그 수술하게 되면 수술 흉터도 또 엄마들한테 중요하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처음 수술했을 때는 괜찮은데 네네. 이게 한 번 제왕절개하게 되면 둘째, 셋째도 계속 제왕절개 해야 된다라고 알고 계시는데 네. 그럼 둘째, 셋째 가는데 계속 흉터 자국이 그럼 나중에 넷째 되면 계급처럼 반장이 되는 거 아닐까 생각하는 분도 계시거든요. 네. 그건 어떻게 됩니까? 제왕절개는요 흉터는 하나예요. 하나를 낳든 넷을 낳든 하나예요. 왜냐면은 제왕절개의 흉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복부절개가 있고 자궁절개가 있는데 복부절개에서는 한 흉터를 계속 지난번 흉터를 잘라내고 그 자리로 계속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아기 한 명만 낳으신 분들은요 켈로이드 있는 분들이 생각보다 좀 있어요. 그러니까 30% 정도 된다고 하는데 현실적으로는 내 상처 보기 싫어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은 저희가 둘째 낳으실 때 첫째 때는 이분이 살성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켈로이드 주사를 미리 줄 수는 없고 둘째 낳으실 때 첫째 때 이렇게 조금 엄마들 표현은 지렁이 같다고 표현하시거든요. 깨끗이 제거하고 그 자리에 켈로이드 주사를 놔드리면은 둘째 셋째 때는 훨씬 더 상처 예쁘게 하시고요. 만족도도 훨씬 좋으세요. 뭐 그렇게 걱정도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네. 그럼 첫째로 둘째 계획이 없다고 그런다면 나중에 흉터를 좀 이렇게 재건하는 맞아요. 그러니까 요즘은 엄마들이 워낙 그 생각들이 다 미리 계획하고 가시는 스타일이라서 저 둘째 없습니다 하시는 분들 있으세요. 그런 분들은 첫째 낳고 나서도 한 달째부터 상처 조금 안 좋아지면 그때부터 관리 같이 들어가고 그래요. 너무 연령 안 하셔도 될 것 같는데 수술적인 위험 부담이나 좀 이렇게 위험 요소들이 네. 100%는 사실상 없지 않습니까? 네, 맞아요. 좀 뭐 그런 위험 요소들이 좀 있을까요? 제왕절개 수술은요. 자궁에서 직접 아기를 꺼내다 보니까 아기가 조금 머리가 좀 큰 경우라든지 몸이 큰 경우 자궁 열상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상처로 아기가 나와야 되는데 아기가 너무 커서 한쪽을 쭉 찢으면서 나오는 경우가 생겨요. 근데 자궁은 워낙 혈류가 많은 조직이어서 조금 더 찢어지면은 혈관 손상이 되면은 출혈이 많이 생기겠죠. 그래서 우리가 제왕절개할 때 출혈이 많다라는 표현을 쓰게 되는데요. 자궁 또 앞쪽에는 방광이 있어요. 그런데 첫째 때는 방광 손상이 많지 않은데 좀 살성에 따라서 좀 유착이 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러면은 방광이 자궁에서 덮여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경우 아기를 꺼내다가 방광 손상이 되는 경우도 좀 생길 수 있고요. 그리고 바로 뒤에 장이 있는데 장이 덮고 있어서 유착이 되는 경우 장 손상 위험도 있어요. 하지만은 요즘은 그것도 되게 좋아진 게 유착 방지제라는 게 또 생겼어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우리 부인과 수술할 때 많이 썼는데 요즘은 산모들한테도 제왕절개할 때 보험이 일부지만 20% 일부지만 인정이 되기 때문에 유착 방지제도 많이 사용하고 계세요. 그러다 보니까 확실히 유착 위험이 거의 없으니까 저는 그러니까 제가 환자분한테 설명할 때는요 제왕절개할 때 위험하게 그러니까
난산하다가 아기 다치는 것보다는 훨씬 안전합니다라고 저는 말씀드려요. 제왕절개를 첫째 때 했는데 네네. 둘째 때 자연분만을 하고 싶은데 할 수 있는 방법은 있습니까? 제왕절개 후 질식 자연분만이라고 해서 V백이라고 많이 알려져 있죠. 일반적으로 첫째를 분만하면은 둘째는 제왕절개 해야 된다고 알려져 있죠. 그런데 한동안 그 미국 쪽에서 그 유행처럼 번지는 게 있어요. 의료비라는 좀 다른 문제도 있었지만은 나는 그래도 자연분만 하고 싶어 하시는 그런 분들이 주축이 돼가지고 제왕절개 후 질식 자연분만 V백이라는 출산 방법을 많이 선택했었어요. 첫째가 어쩔 수 없이 거꾸로 있어가지고 제왕절개 하셨던 분들, 그런 분들은 나중에 아기가 둘째가 머리가 아래쪽에 있을 때는 뭐 첫째 분만하듯이 잘 됐었는데 첫째를 난산해서 아기가 껴서 못 나왔던 경우 둘째도 또 비슷한 사이즈면은 또 똑같은 일이 반복될 수 있거든요. 그런데 한 번 수술을 하고 나면은 그 부위가 좀 약해져요. 아무리 열심히 잘 꼬매도 약한 부분이 있는데, 열심히 자궁 수축이 생기다가 약한 부분으로 자궁 파열이 생기는 게 한 0.5% 정도가 생겼었어요. 그런데 40주까지 애기 다 키워놓고 갑자기 또 그런 일이 생기면 너무 안타깝잖아요. 자궁 파열이 됐을 때 거의 우리 애기 잃을 확률이 거의 50%에서 75%까지 보거든요. 아주 높거든요. 그래서 요즘은 한동안 우리나라도 많이 유행하다가 요즘은 많지는 않으세요. 그런데 V백을 선택하실 때는 정말로 산모적인 요소, 골반 사이즈, 그리고 아기 컨디션, 아기 머리 사이즈, 그리고 진통이 자연적으로 오는 이런 분만의 3요소들이 잘 맞아떨어지면 V백도 나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은 산모분들이 나는 하고 싶어 이것만 가지고 V백 선택을 하시면 안 되고, 정말 숙련 경험 많으신 선생님들 안내에 따라서 선택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제왕절개의 그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게 아기 머리 크기. 네. 이게 그냥 선정적으로 그런가요? 아니면 뭐 임신 도중에 뭐 네. 이렇게 뭐 안 크게 하는 방법이 있는 거예요? 뭐 있을까요, 원장님? 저는 그러니까 초음파 보다가요, 아빠들 있으면 꼭 말씀드려요. 아빠, 이거는 남자 탓이에요. 이렇게 말씀드려요. 그러니까 애기들이, 엄마들이 잘 먹으면은 애기가 크고 잘 못 먹으면 애기 작다라고 잘못 알고 계셔가지고 막 애기가 크다는 얘기 들으면은 본인도 막 굶고 제한하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근데 엄마가 못 먹어도 DNA적으로 건강한 애기는 엄마 거 다 뺏어갑니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려요. 저는 이게 골격계라고 해서 머리, 몸통, 다리 중에서 머리랑 다리는 대부분 유전적으로 많이 가는 것 같아요. 그런데 몸통은 엄마 영양 상태에 따라서 변화가 있어요. 그런데 건강한 애기들은 엄마가 어쨌든 간에 가져가요. 우리 애들 키우다 보면 저런 거 있거든요. 어떤 애기들은 맨날 밖으로 쫓아다니면서 먹으라고 해도 안 먹고요. 어떤 애들은 제발 먹지 말라고 하는데 계속 먹는 애기도 있어요. 뱃속에서도 그게 보이는 거예요. 어떤 애기들은 그냥 좀 안 컸으면 좋겠는데 계속 죽죽죽죽 크는 애기 있고, 어떤 애기들은 좀 키웠으면 좋겠는데 엄마는 진짜 열심히 그 단백질, 고기 맨날 끼니 때마다 안심 드시면서 지내는데도 정말 배가 안 크고 나오는 애기들이 있는데, 물어보면 그러세요. 엄마가 태어날 때도 작았어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애들이 있으세요. 내가 음식으로 애기를 조절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냥 우리 아빠랑 내 사이에서는 우리 애기는 이래 라고 그냥 믿고 가세요. 네. 제왕절개 이렇게 분만했을 때도 그 모유 수유하는 데는 어떻게 똑같이 되는 겁니까? 아니면 아무 문제 없으십니다. 요즘은 항생제들이 많이 발달해가지고 제왕절개 했을 때 어쩔 수 없이 감염 위험 때문에 저희가 예방적 항생제를 조금 쓰게 되는데요. 다 모유 수유 가능한 항생제 쓰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필요에 따라서 임신 중에 쓰는 항생제를 주로 많이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요. 전혀 항생제 걱정을 하지 마세요. 다만 모유 수유, 그러니까 좀 엄마가 먹어야지 젖이 좀 도는데요. 자연분만 하시면 바로 식사가 가능하니까 젖이 한 48시간 안에 도는데, 제왕절개를 하면은 가스가 나오려면 보통 24시간 정도 더 뒤로 밀리거든요. 그래서 젖 도는 시기가 자연분만 하신 분에 비해서 하루 이틀 조금 늦게 돌 수 있어요. 제왕절개 했다고 모유 수유 못 한다는 생각은 안 하셔도 됩니다.
자연분만은 이제 질식분만이라고 이제 표현을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아기가 그렇게 엄마의 몸속을 통해서 나올 때 네. 엄마의 유익균을 네. 안기 때문에 이게 면역 체계나 이런 게 되는데 네. 제왕절개는 이 과정이 생략되다 보니까 네. 아무래도 건강적인 부분은 좀 떨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염려하시는 분도 계시거든요. 맞아요. 요즘 이 부분은 스웨덴에서 나온 논문 때문에 많이 얘기가 나왔는데요. 박테로이데스라는 질내에도 있고 장내에도 존재하는 정상적인 유익균이 있어요. 제왕절개를 한 아이보다는 자연분만한 아기에서 정상적인 유익균이 더 많았다. 이런 논문 때문에 많이 관심을 갖게 됐는데, 그러니까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 부분은요. 왜냐면은 사람 장이라는 것은 외부에서 유산균을 먹어서 건강한 아기가 아니라, 우리 예전엔 유산균 모르고 시절 때는 다 건강하게 잘 지냈거든요. 다만 장내 유산균 환경이 안 좋은 아기들은 태어난 이후에 그 프로바이오틱스를 좀 섭취시킴으로 해서 더 설사 많이 하거나 그런 경우 장내 유익균과 유해균의 균형을 더 맞춰줄 수 있겠죠. 근데 모든 아기들이 제왕절개를 했기 때문에 장이 안 좋다, 이렇게 일반화하기엔 조금 어려운 것 같아요. 자, 뭐 지금까지 제왕절개에 관해서 우리 홍지식 원장님과 함께 이제 알아보고 있는데, 이제 여러분들이 가장 원하시는 이제 자연분만. 네. 자연분만이 가장 대표적인 방법인데, 뭐 그 의학적으로 네. 정의를 따로 내린 게 있습니까? 자연분만은 이런 거다. 자연분만이라는, 영어로 하면 노멀 딜리버리라고 하는데요. 자연적으로 수축이 와서 진통이라고 하죠. 진통이 와서 엄마의 산도, 질을 통해서 아기를 배출하는 과정. 이것이 바로 자연분만입니다. 진통이 네네. 정확히 뭐 어떤 증상을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건지 어렵죠. 한둘 낳으신 분들도요, 진통 오면은 진통 온지 어떻게 알죠? 이거 선생님 저 늦게 오는 거 아닐까요? 많이 걱정하세요. 그런데 저는 걱정 마세요라고 많이 얘기하는 편인데, 그 이유는요, 정말 진통은 너무 다양해요. 어떤 분들은 배가 아프다, 어떤 분들은 허리가 아프다, 어떤 분들은 그냥 대소변 볼 것처럼, 설사할 것처럼 불편해서 오시는 분들 있으세요. 정말로 장염 걸렸다고 설사한다고 오셨는데 자궁문이 열려서 오셔가지고 이분은 그리고 순풍 분만하시고 가시는 분들도 있으세요. 그만큼 진통은 되게 사람마다 다양해요. 정말 여성분들이 그 생리통의 양상이 다양한 것처럼 거의 조금은 코릴레이션이 있긴 있는데, 임신을 해서 30주가 넘어가기 시작하면은 배가 뭉치기 시작하세요. 조금 편한 날은, 잘 쉰 날은 못 느끼시는데, 조금 많이 움직인 날은 저녁 때 주무실 때쯤 되면 아랫배가 뻐근해지시는 게 느껴지실 거예요. 그것을 저희는 가진통이라고 해요. 가진통이 나쁜 건 절대 아니에요. 임신 28주 넘으면서부터는 하루에 5번 정도는 정상적으로 나타나는 게 맞는 거고요. 가진통이 반복되면서 그 정상적인 산모분 산도를 준비를 시키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그런데 가진통은 글자 그대로 가짜 진통이에요. 누워서 쉬다 보면 없어져 버려요. 그래서 가진통이에요. 상대적으로 진진통은 진짜 진통이에요. 생기면은 분만까지 쭉 이어지는 진짜 진통이고, 처음에는 한 가진통처럼 그냥 30분에 한 번씩 배가 뻐근해지세요. 그런데 이게 누워서 쉬면은 없어져야 되는데 점점점 강해져요. 그래서 30분, 20분, 15분, 10분 이렇게 짧아지는 거예요. 그러면 엄마들이 이제 전화하시죠. 저 지금 가도 될까요? 그런데 초산모들은 보통 5분 정도 간격되면 많이 오는 걸로 알고 계시고요. 경산모들은 조금 쉽게 잘 열릴 수 있기 때문에 10분 정도면 오시라고 많이 설명을 드리는데, 이거를 절대 믿으시면 또 안 되세요. 우리가 외래에서 진료를 보면서 주치 선생님이 내진을 하시잖아요. 그러면서 산모분이 골반이 넓고 자궁 문이 준비가 많이 돼 있는 분은 10분, 15분만 돼도 빨리 오세요. 그건 보통 저희가 차트에 많이 적어 놓거든요. 조금 좁으신 분이 있으세요. 그런 분들은 너무 일찍 오시면은 병원에서 이렇게 애기 모니터 걸고 누워있으면 되게 또 지겨우세요. 엄마들이 좀 지치실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돌아다니고 움직이다가 5분 간격되면 오세요. 그렇게 설명하기도 합니다. 자궁문이 열리는 과정이 있어요. 이게 두꺼운 자궁 경부가
얇아지고 그 다음에 벌어지거든요. 그런데 아직 두꺼워요. 그러면은 최소 분만을 하려면 24시간은 더 걸리겠잖아요. 그럼 병원에서 24시간 동안 가만히 누워있다고 생각하기 얼마나 답답해요. 그럴 때는, 아유, 나가서 저희 동네 같은 경우는 어린이대 공원이 바로 앞에 있으니까 어린이대 공원 한 바퀴, 두 바퀴 도시고, 그리고 집에 가서 푹 쉬시고, 그 다음에 다시 배 아파지면 다시 오세요. 그렇게 말씀드리기도 하고요. 그러면 어떤 분은 정말 2-3시간 뒤에 오시기도 하고요. 어떤 분들은 하룻밤 주무시고 오시기도 하세요. 오. 네. 출산 예정일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네. 전혀 진통도 안 오는 분들은 이게 마냥 기다려야 되는지 아니면 맞아요. 촉진제 등 이런 유도하는 게 이렇게 좋은 건지 이것도 걱정하시는 분들 계시거든요. 임신 막달이 되면은요, 산모님들이 참 많이 힘드세요. 그 이유가 자기 몸은 똑같은데 아기는 막 커오는 거예요. 그러면은 누웠을 때 가슴을 압박하기 때문에 숨도 못 쉬죠. 그리고 이렇게 누워도 불편하고 저렇게 누워도 불편하고 그러다 보니까 잠을 못 자니까 또 생각들이 많아지시는 거예요. 온갖 그 안 좋은 불안한 생각들이 막 오셔가지고 너무너무 힘들어하시는 분이 많죠. 분만에 있어서 크게 분만의 3요소라고 해요. 엄마적인 요소, 골반, 아기적인 요소, 머리 크기, 그리고 머리 위치, 그리고 자궁수축이에요. 자궁수축이 알맞게 밀어내는 힘이 생겨야지 아기가 내려오는데 수축이 잘 안 만들어지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그런 분들은 우리가 입원해서 자궁수축 촉진제를 사용해서 아기를 낳게 하는 방법이 바로 유도분만입니다. 그런데 유도분만은 자궁문이 어느 정도 열려 있는데 자궁수축이 안 오는 경우에는 자궁도 지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입원해가지고 유도분만을 하기도 하고요. 그래도 난 자연스러운 게 좋아. 그냥 조금 더 기다릴래. 그래서 기다리시는 분도 있는데 과숙 임신이라고 해서 42주가 넘어서도 분만을 하시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데 과숙 임신 같은 경우는 그 주산기 아기가 태어나서 한 달 이내에 조금 질환이 생길 확률이 2배 가까이가 높아져요. 그래서 나와서 아기가 조금 다른 것 때문에 힘들 수도 있고 그런 출산하면서도 많이 커져서 문제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유도분만을 한다든지 제왕절개를 한다든지 이런 산과적인 중재가 필요하죠. 자연분만도 대충 이제 시뮬레이션을 여러분들이 생성할 수 있게끔 분만 과정이 어떻게 됩니까? 자연분만은요 대부분 초산모들은 한 10시간에서 12시간 그리고 경산모들은 6시간에서 8시간 이렇게 보시면 되세요. 진통이 걸리고 나서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이 시간 동안에 단계들이 있어요. 산모분들이 병원에 오기까지 보통 우리가 자궁문이 2cm에서 3cm 열리면 입원을 시키거든요. 그 단계가 아직도 잠복기예요. 그러니까 본격적인 진통이 생기기 전인 거고요. 그 이후부터 잠복기 때 거의 잠복기가 끝나간다 싶으면 저희가 입원을 시키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활성기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점점점 진통이 강해지고요. 진통이 강해지는 커브가 이렇게 직진으로 올라가지 않고 이렇게 로그 그래프라고 하거든요. 이런 식으로 강도가 올라가요. 그럼 활성기, 절정기, 그래서 자궁문이 다 열리면은 아기가 밀고 내려오겠죠. 그때 만출기가 만들어지겠죠. 그리고 그때가 분만 2기라고 저희가 보통 표현을 해요. 그리고 마지막에 아기가 나온 다음에 태반이 나와야 돼요. 이 경우를 분만 3기로 표현을 하고요. 엄마들이 이제 무통주사에 대한 염려도 많은데 네네. 저희가 깜짝 놀란 거 봤어요. 저희 봤을 때 SC 제일 산부인과 하면 해시태그 무통 맛집이라고 무통 천국이라고 있는데 이게 확실히 이게 뭐 어떤 특별한 비법이 있습니까? 아니면 뭐 원래 무통조사가 그만큼 또 이렇게 좋은 건지. 모든 거는 무기가 있어도 그걸 얼마나 잘 활용하는가가 제일 중요하다고 봐요. 무통이 알맞은 시기에 들어가고 필요 알맞은 용량이 들어가고 그리고 필요하면 더 들어가고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처음에 저도 무통을 접했던 게 거의 2000년대 초반이었으니까 거의 20년 가까이 되겠죠. 그전에는 무통은 아주 정말 특별한 사람들이 비싼 돈 주고 맞는 그런 특별한 주사 중에 한 가지였어요. 대부분은 분만실에서 아기 낳을 때 정말 저기 분만실이구나 할 정도로 소리가 엄청나게 들렸었어요. 그런데 무통이 된 다음부터는 산모분들이 옆방에 산모 있나요? 이런 식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무통천국이라는 말을 솔직히 되게 좋아해요. 그러니까 그렇게 산모분들이 힘들지 않게 웃으면서 아기를 이렇게 첫 만남을 했다는 것 자체가
제가 되게 보람을 많이 느끼는 부분인데요. 무통주사는 경막의 마취라고도 해요. 허리 쪽 마취과 선생님이 시술하시는 거고요. 하반신 쪽에 마취약을 조금씩 흘려서 산모분들이 통증을 경감시키는 장치예요. 하지만 무통주사가 말 그대로 진짜 무통은 아니에요. 하나도 안 아픈 건 아닌데 이게 아까 얘기했듯이 진통 그래프가 올라갈 때 여기서 뚝 떨어져서 여기서부터 다시 또 올라간다고 생각하면 얼마나 이게 좋은 건데요. 제가 무통주사를 꼭 해줘드리는 이유는 엄마 안 아픈 것도 있지만은 엄마가 너무 아프면 호흡이 안 돼요. 그러면 엄마가 호흡이 안 되면은 아기한테까지도 산소 전달이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아기가 힘들겠죠?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산모분들이 편안하게 호흡하시고 아기한테 혈류를 잘 주실수록 건강하게 아기가 나올 수 있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아프면은 회음부가 이렇게 열려야지 분만이 되는데 아파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은 아기가 쫄리겠죠. 그래서 아프지 않게 최대한 여유롭게 만들어 드려요. 그리고 타이밍도 있는데 너무 일찍 무통을 해두면은 액티브 레이버가 잘 안 만들어져요. 그래서 무통은 딱 우리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어떤 절정기가 있을 때 4cm 넘어가면서 가속기 올라갈 때 그때 딱 무통이 들어가서 엄마가 으악, 괜찮네, 다시 으악, 분만. 이렇게 하는 게 제일 좋고요. 사람에 따라서는 조금 시간이 길어지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럴 때 저는 한 번 더 드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산모분들, 그러니까 아기가 알맞게 산모 골반에 껴서 모양 만들어질 때까지 산모분들 너무 힘들어도 안 되니까 그때는 추가적으로 반 용량 또는 반 두 번 더 들어가서 산모분들이 약이 날 때까지 그냥 좀 편안할 수 있게. 하지만은 바뀔 때도 있어요. 어떤 경우는 아기 머리에 아기가 산모 골반에 꼈는데 빨리 나와야 되는데 산모분이 너무 편하신 거예요. 힘이 안 들어가요. 천국 이러고 계시니까 그럴 때는 일부러 무통을 좀 끊습니다. 그래서 빨리 엄마 힘줘서 빨리 아기 밀어내세요. 그리고 목적으로 저희가 산모와 아기 컨디션 보면서 계속 조절을 해드려요. 이제 자연분만을 준비할 때 요것도 중요합니다. 엄마들이 질문을 많이 나오시는데요. 네. 회음부 그 절개하는 부분, 이게 왜 절개를 해야 되는 건지. 산모님들 사이에 3대 굴욕이라는 게 있어요. 관장, 제모, 회음절개. 이 세 가지를 3대 굴욕이라고 산모님들이 많이 표현하시는데요. 모두 다 아기 안전하기 위해서 하는 어떤 과정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그런데 마지막 순간에 그 엄마 골반 근육이 긴장을 하고 분만 과정 중에 생길 수 있는 어떤 위험 요소들이 있어요. 그래서 분만 직전에 저희가 산모분들 회음부를 이렇게 절개해서 더 크게 벌려서 아기가 쉽게 나오게 해줍니다. 우리가 아프면은 몸이 긴장이 되잖아요. 그런데 마지막 산모분들 극심한 고통에서는 이 회음 저 근육들이 다 뭉치고 피부까지도 다 텐션이 걸리게 되세요. 그러면은 아기는 잘 내려왔는데 마지막에 딱 강한 압력이 딱 걸려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아기는 나오고 싶은데 못 나오고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럴 때는 회음 절개를 해서 더 열어주면 아기는 조금 편안하게 끝까지 내려올 수 있겠죠. 그 목적으로 회음 절개를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회음 절개는 단지 그냥 무조건 합니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태아 크기, 아기 머리 크기, 그리고 엄마 골반 상태, 그리고 회음부에서 항문까지의 거리 등 여러 가지 종합적인 요소가 들어가요. 우리나라에서 많이 하는 방식은 우측으로 이렇게 비스듬하게 7시 방향. 네, 7시에서 8시 사이 방향으로 회음 절개를 해서 항문을 다치지 않게 하게 그렇게 하는 방법도 있고요. 저 같은 경우는 산모님들이 또 이게 사람 몸이 좌우 대칭이거든요. 대칭에는 만나는 선이 있어요. 그 선을 따라서 저는 절개를 많이 하는 편인데, 대신 항문 손상 위험이 있기 때문에 산모분들이랑 같이 이 호흡이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산모분들이랑 저는 꼭 눈을 같이 맞추고 힘 주세요, 빼세요, 주세요, 빼세요, 이렇게 같이 호흡을 맞추면서 아기가 엄마 안 다치게 나오도록 그렇게 분만을 많이 유도하는 편이에요. 저희가 한번 자료를 봤더니 원장님, 특히나 그 동양인 엄마들에게는 그런 회음부 절개가 꼭 필요한 게, 이게 나중에 안 했다가 분만 시 이게
파열이 되면 네네. 정말로 평생 그 수습이 안 되고 후회할 만한 네. 이런 부분이 때문에 그거는 어쩔 필요한 부분이 꼭 참으시다 하고 이제 그게 맞는 얘기인 거죠. 네. 실 사례가 있는 거죠. 사람마다 많이 다르겠지만은요, 특히 동양인과 서양인을 비교했을 때 서양인들은 근육 이완도가 되게 좋으세요. 그러니까 저도 분만을 해보면은 정말 이 인종적인 차이가 있다라는 거를 저도 저절로 느끼게 돼요. 그런데 우리나라 분들은 조금 그 근육 긴장도가 많이 높으신 편이에요, 전반적으로. 그래서 둘째, 셋째 같은 경우는 저도 회음절개 없이 낳으시는 분들도 있지만은 대부분 우리나라 초산모들은 회음절개 없이 낳기에는 조금 많이 부담스러우세요. 그리고 회음절개 없이 낳다가 우리가 터진다고 표현을 하는데 정말 밑에 회음부가 펑 이렇게 터지면은 여러 갈래로 찢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은 나중에 그걸 저 같은 경우는 그걸 그냥 못 보고 그냥 하나하나 다 잡아드리거든요. 그러면 정말 1시간 반 걸려요. 수술보다 더 걸려요. 그게. 그래서 차라리 예쁘게, 요즘은 또 열상 방지 주사라고 해서 더 찢어지지 않고 그 피부 그 유순도를 더 증가시키는 주사도 있어요. 그래서 그 주사를 놓고 이렇게 악이 나올 만큼 벌려서 분만을 시키는 게 훨씬 더 깨끗하고요. 산모들 감염 안 생기고요. 나중에 정말 저는 한 달 정도 뒤에 오셔가지고 그 부분을 그냥 산모분한테 이렇게 그 스코프로, 비디오 스코프로 다 보여드려요. 자, 이런 식으로 상처가 났습니다. 그러면은 여기가 정말 상처 맞아요? 이렇게 반응을 하세요. 맞아요. 그렇게 예쁘게 꼬매는 게 더 훨씬 좋다고 생각을 해요. 맞아요. 그런 부분도 막 미용적인 부분도 요즘에 많이 중요시하다 보니까. 네. 그래서 원장님, 네네. 그게 너무 중요하다. 미용적인 부분도 있지만은 기능적인 부분도 네. 걱정하는 분도 계셔서 맞아요. 자연분만을 회피하시고 제왕절개 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네네. 자연분만 했을 시에 이게 분만 전과 회복이 네. 어느 정도까지 회복으로 될 수 있는 걸까요? 보통 그냥 6개월 정도 지나면은 방광하고 주변 근육들이 다 돌아와서 많이 회복이 되는데 어쩔 수 없는 거는 자연분만을 하다 보니까 아기 머리가 지난번 지나왔던 산도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산도의 주변 근육들이 다 이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긴 후기압병증으로 요실금이라든지 그리고 질 이완증이라고 하죠. 질 탈출이 생기는 경우들이 좀 생기실 수가 있으세요. 그거는 기능적인 부분인데 그거에 대해서 대비하기 위해서 요즘은 많이 수술적 기술들이 많이 발달돼가지고 요실금 수술도 뭐 15분, 20분이면은 다음 날부터 바로 요실금 없어지게 해주는 수술도 있고요. 그리고 이쁜이 수술 많이 알려져 있죠. 그리고 회음부 복원 수술인데 이쁜이 수술이라고 알려진 회음부 복원 수술을 통해서 다시 안쪽을 좁혀드는 시술을 하기도 해요. 저 같은 경우는 첫째 때는 그냥 제가 분만해드리고 둘째, 셋째 낳으신 분들은 물어봐요. 엄마 아기 또 낳으실 거예요? 그래서 산모분들이 저는 이제 끝이에요. 그러시면은 제가 회음 절개한 범위 내에서만 이렇게 뿌띠 성형이라고 하는 식으로 안쪽만 이렇게 좀 좁혀가지고 복원해 드리는데 되게 나중에 저도 지나서 보면은 되게 그 단단하게 그 제 눈 보이는 범위에서만 그 이쁜이 수술로 조금 모아줘도 되게 그 회복력은 되게 좋으신 편이에요. 그래서 다음 계획이 없었는데 그거 해주셔가지고 또 다 임신하시고 한 번 더 해드리죠. 요즘에 그런 것도 다 이제 되다 보니까 네. 뭐 염려 안 하셔도 되는데 자연분만에 생기는 후유증이 그 요실금이나 이제 그런 부분들 네, 나이 조금 드셔가지고 생기실 수 있고요. 네네. 조금 아기가 한 4kg 넘는 아기 낳으신 분들은 아기 낳고 나서 바로 호소하시는데 어떤 분들은 30대 후반에도 요실금 너무 심하면은 일상적인 삶의 퀄리티가 좀 떨어지기 때문에 수술하시는 분들도 있으세요. 그런데 요실금 수술은 꼭 알아두실 게 요실금 수술하신 다음에 자연분만은 못 하세요. 혹시 요실금 수술하시고 나서 분만을 하시고 나면은 거기가 다치고 나면은 더 회복하게 다 복원시키기가 더 힘들어요. 그래서 요실금 수술 후에는 제왕절개를 해요. 그러신 분도 있으세요. 그 정도로 요실금이 삶의 질을 되게 좌우하거든요. 그래서 차라리 수술하고 다음에 제왕절개 해주세요. 이러신 분들도 있으세요. 자연분만을 못하는 케이스가 있을까요? 아기의 생명에 위협이 되는 경우는 자연분만을 하면 안 되겠죠. 네네. 한마디로 그 정상적으로 가장 많은
이전 제왕절개, 난산, 그리고 태아곤란증, 그리고 아기 머리 위치 이 4가지 말고도 아기가 분만 진행 중에 갑자기 탯줄이 빠지는 경우가 있어요. 엄마 골반에 머리에 꽉 끼면 탯줄이 빠질 일이 없는데 아기가 머리 방향을 못 잡고 휙휙 도는 아기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플로팅 한다고 표현하는데 이렇게 붕둥실 떠 있으면 그 사이로 탯줄이 이렇게 미끈미끈하니까 막 밀고 내려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는 그 바로 수술을 들어가야 되고요. 그리고 활동성 허르페스트 감염이라는 게 있어요. 엄마들 지나다니다 보면은 입 주위에 조그만 수포들이 송송송송 나오는 경우가 있잖아요. 이게 헐페스 타입 1이고요. 그 다음에 음부에도 헐페스 타입 2라고 사촌 같은 바이러스가 있거든요. 얘네들이 평상시 있다고 해서 분만 못합니다는 아닌데 하필이면은 진통 걸리는데 하루 전부터 막 이게 오르는 거예요. 그런 분들은 아기가 태어나면서 부강으로 헐페스 감염이 되기 때문에 그때는 수술을 하기도 합니다. 아니면은 조금 더 분만을 뒤로 미루기도 하고요. 헐페스 가라앉힐 때까지. 그리고 HIV, 그러니까 우리 AIDS 환자에 대해서는 분만 중 감염이 될 위험이 너무 높아서 바로 위험하기 때문에 제왕절개를 해야 되고요. 혹시나 뭐 임신 도중에 임당이나 이런 케이스 때문에 뭐 당 수치 때문에 잘 몸을 못하고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런 건 없고요. 임당은 컨트롤만 잘 하시면은요 아기가 알맞은 사이즈로 큽니다. 근데 컨트롤이 안 된 임당에서는 복부가 되게 크게 자라오죠. 그럴 때는 아기가 뭐 나오고 몸통에서 걸리는 경우도 있긴 있었지만은 그렇게 사이즈가 4.5kg 이상 넘으면 저희가 거대아라고 분류하거든요. 임당에 있어서는 조금 나타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거대아 같은 경우는 처음부터 자연분만 들어가시면 안 되세요. 네. 제왕절개에서 안전하게 엄마도 다치지 않게 그렇게 분만시켜야죠. 네. 오히려 네. 원장님 이런 분만이나 요즘 의학 시술에 대해서 의학 그 수준에 대해서 못하는 거 있습니까? 없죠? 없죠. 그러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된다 그 말씀을 좀 드리고 그럼요. 그러니까 아기가 잘 안 생겨도 난임이 발달해가지고 아기 다 만들 수 있고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타이밍이에요. 너무 늦게 고민을 오래 하다가 늦어지면 그만큼 확률은 점점 떨어지게 되세요. 엄마가 나는 아기를 갖고 싶어. 그러면은 바로 아기를 갖도록 준비하시면 되고요. 아기가 어느 정도 큰 다음에 나는 이렇게 하고 싶어. 그거를 나중에 끙끙끙 대다가 얘기하지 마시고요. 처음부터 저는 이런 고민들인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던지면은 바로 다 해결 다 해드리니까요. 그래서 미리부터 그냥 고민거리 없이 그래 우리 이렇게 건강할 거야. 그리고 아기 날 때는 이 방법은 안전하고 이 방법은 나한테는 안 맞아. 그렇게 선택하셔서 가시면 되지 않을까 싶네요. 자, 오늘 그 자연분만과 제왕절개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좀 많이 알려드렸는데 조금은 여러분들에게 분만에 대해서 많이 두려우실 거예요. 첫째니까. 그래서 뭐 염려도 많이 되셔서 이렇게 원장님과 얘기를 했는데 원장님이 뭐 자연분만, 제왕절개에 대해서 좀 더 이제 뭐 안심할 수 있게끔 마지막 말씀을 한번 부탁드릴게요. 아기의 출생은요 정말 기적과 같은 축복입니다. 그리고 분만은 우리의 마지막 목표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육아의 시작이라고 보실 수 있으세요. 산모와 아기 상황에 따라서 알맞은 분만 방법이 있어요. 그거는 정말 오랜 경험을 가지신 우리 담당 주치의 선생님과 많이 상의하셔서 엄마가 나는 이게 좋아라고 생각하셔서 결정하시는 방법대로 가시는 게 제일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출산한 다음에 너무 욕심을 내셔서 너무 일찍 모유 수유하시고 정말 에너지를 다 진을 빼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근데 저는 절대 그러지 마시라고 말씀드려요. 출산하고 2, 3주 정도는 우리가 확실히 조리원 가 있는 시기는 산모들이 쉬셔야 되는 시간이에요. 왜냐? 임신하시면서 10개월 가까이 내 몸이 아니었어요. 다 늘어졌어요. 그리고 얘네들이 돌아오는데 시간이 필요하세요. 충분한 휴식을 통해서 에너지를 보충하시고요. 우리 집에 가가지고 이제 본격적으로 엄마가 이제 아기를 보실 거예요. 그때를 위한 준비 기간으로 삼으시면 어떨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기와의 긴 동행 천천히 그 다음에 건강한 걸음으로 시작하시면 좋겠어요. 이렇게 자상하게 해주신 우리 서울 광진구에 있는 SC제일 산부인과의 홍재식 원장님과 함께 했습니다. 여러분들 자상한 선물 이따가 드릴 테니까 2부에 함께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